여동생인 김여정이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 대표단 자격으로 모레 우리나라에 옵니다. 북한 이른바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씨 일가가 남쪽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평창 올림픽에서 응원전을 펼칠 북한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 등 280명이 경의선 육로로 남쪽을 찾았습니다. 어제 만경봉호로 내려온 북한 예술단은 본격적인 공연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석 달 넘게 전국을 돈 성화가 올림픽 개최지 강원도 정선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선수촌 입촌식을 갖고 사상 첫 종합 4위 달성을 다짐했습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SBS가 보도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을 38년 만에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선 광주를 목표로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다른 피의자의 사례까지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유명 원로 시인의 성폭력을 다룬 시를 발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수 조건 씨가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경희대에 제출한 공연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예인들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가운데 일반 학생들은 교수의 갑질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 운전면허 시험 따기가 어려워서 일명 불면허로 불립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건데 한 운전면허 학원이 자체 합격률을 높이려고 꼼수를 부리는 현장을 고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모레 우리나라에 옵니다.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자격으로 개회식이 열리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이 남쪽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용태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통보한 고위급 대표단 명단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김여정입니다. 그제 평양에서 남쪽으로 출발하는 예술단을 배웅했던 김여정이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자격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란 점에서 직책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관련 직책 및 다른 외국 정상의 가족들이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되는 사례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백두혈통이라 불리는 김씨 일가는 남측을 방문한 전례가 없습니다. 때문에 김여정의 행보는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더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모레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머물며 평창올림픽 개막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여정 외에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단에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대표단이 노동당과 정부 그리고 체육계 인사로 의미 있게 구성됐다며 체류기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1987년생, 올해 31살인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최측근입니다. 현재 공식 직급은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 정도지만 실질적으로는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북한의 2인자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가 김여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성인이 된 김여정의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된 건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을 때였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김정은 바로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김여정은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1987년생인 김여정은 오빠인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뒤 급속히 보폭을 넓혔습니다. 김정은의 현지 지도에 따라다니는 횟수가 늘어났고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인 김여정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행사 때마다 꽃다발을 받아주는 등
김정은 행사를 직접 챙기는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2014년 우리 차관급인 선전 선동부 부부장에 오른 김여정은 지난해 10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됐습니다. 김정은이 포함되어 있는 정치국은 후보위원을 합해도 전체 인원이 30명 안팎밖에 안 되는 권력의 핵심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주석단 맨 앞줄에까지 진출한 김여정은 같은 달 공연 관람 때 다른 당 부위원장들과 같이 귀빈석에 자리를 잡는 등 막강한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직급과 관계없이 김정은과 허물없는 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의 2인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한반도 긴장을 풀어보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또 전 세계가 모이는 올림픽 무대에서 북한은 불량 국가, 이런 나쁜 이미지를 좀 씻어보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여정을 보낸 북한의 의도, 유성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포함됐다는 북한의 통보를 크게 그리고 즉시 반겼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혈육이자 최측근인 만큼 김 위원장의 속뜻을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올 거라는 기대감이 깃든 환영입니다. 북한의 이번 대표단은 동계올림픽 축하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북쪽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김여정의 방남은 우선 평창 참가로 집중된 세계인의 이목을 북한에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서 불량 국가 이미지를 희석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남북관계 개선, 북미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그런 차원의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긴 그런 김여정의 방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명목상 국가수반이지만 실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김여정은 북한 정권의 실세인 만큼 고위급 대표단의 균형과 상호 보완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응원단 229명이 오늘 내려와 강원도 인제에 짐을 풀었습니다. 기존에 없던 응원을 하겠다면서 취재진에게 보시면 안다 이렇게 당차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예술단을 태우고 내려온 만경봉호는 입항할 때 달았던 인공기를 내리고 한반도기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은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슴에 인공기 배지를 단 북한 응원단원들이 출입사무소를 통과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예. 얼만큼 준비하셨어요? 어떤 응원 보여주실 거예요? 북쪽 선수단만 응원하시나요? 손인사를 하거나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반갑습니다. 처음 왔는데. 응원용 악기들이 눈에 띕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 합쳐서 이번 경기대회 잘합시다. 네. 북한 응원단의 방남은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이후 13년 만. 응원단 229명의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까지 280명이 내려오면서 고위급 대표단을 제외하면 북측 인원의 방남은 마무리됐습니다. 응원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강원도 인제에 짐을 풀었습니다. 응원단 숙소인 이곳 인제 스피디움 호텔에선 현재 통일부 차관 주재로 환영 만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응원단은 우리 측이 제공하는 버스로 경기장을 오가며 남북 선수들을 응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경봉호에서 첫 밤을 보낸 북한 예술단은 공연을 하루 앞두고 강릉 아트센터에서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밤늦도록 연습이 진행 중인데 제2에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등 우리 가요와 뮤지컬 테마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에 점심은 다시 만경봉호에 가서 먹고 돌아오는 등 보안에도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설마 했는데 이제 진짜 김여정이 오기로 했어요. 사실 뭐 김일성 일가가 이쪽에 내려온다라는 그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사실상 그 위상도 어떻게 보면 단장인 이 김영남보다도 높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이제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숙청될 우려 없이 김정은에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이건 거의 김여정밖에 없을 그러네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의 2인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김여정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대리인으로서 어떤 좀 뭐 메시지를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예. 남북 간에도 좀 의견 교환이 꽤 이루어지겠어요. 네, 김여정이라면 이제 남쪽에서 들은 얘기를 김정은한테 직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네요. 또 이번에 내려올 때 김정은의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을 매개로 해서 남북 정상 간의 사실상의 간접적인 정상회담이 가능해졌다.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미국에서도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이제 펜스 미국 부통령 오늘 지금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북한을 상대로 좀 강한 메시지를 내놨네요. 오늘 아베 일본 총리하고 회담을 했는데요. 네. 이 회담이 끝난 뒤에 이 북한의 체제 선전이 올림픽을 강탈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한이 가장 억압적인 체제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 그리고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곧 발표하겠다. 이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와서도 좀 강력한 대북 발언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얘기를 한 데는 뭐 비핵화 이런 쟁점이 흐려지는 걸 경계한다.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사실 뭐 이제 우리 정부의 의도대로 김여정 방남을 통해서 남북 관계도 개선되고 북핵 문제,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북한이 사실 이렇게 좀 깜짝 카드까지 활용을 하는 건 핵 문제는 제껴놓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게 하겠다라는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당장 내일 열병식 때 이제 ICBM급 미사일이 대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 김여정 방남이란 어떤 계기를 잘 활용을 하더라도 북한 의도에 말려서 북핵 문제를 도외시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 때는 이 스포츠부만큼이나 정치부도 더 바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시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주변 시계는 더욱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평창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현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혜원 앵커. 네, 평창입니다. 네, 저와 최혜림 앵커도 이제 내일부터 그곳 평창에 가서 현지 진행을 하는데 거기 날씨는 좀 풀렸나요? 네, 여전히 바람이 차갑긴 하지만 다행히 개막이 다가오면서 이곳의 수온주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창 스키점프대 옆에 위치한 국제방송센터로 저희가 옥상에 특별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바로 대표팀 선수들이 시상대 올라갈 때 입게 될 유니폼인데요. 우리 선수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방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합 4위 달성을 노리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늘 입촌식을 치렀습니다. 하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취타대 공연과 함께 우리 선수단이 입장합니다. 강릉 하늘에 태극기가 개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된 뒤 빙속여제 이상화를 비롯한 태극전사 70여 명이 92개국 중 17번째로 입촌식을 치렀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쇼트트랙 전설 김기훈 선수촌장이 선수단을 맞았고 흥겨운 사물놀이와 비보잉 댄서들의 합동 공연에 선수들도 잠시 긴장을 풀고 축제를 즐겼습니다. 스트레스 날릴 수 있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고 좀 이 기분이 올림픽 끝날 때까지 좀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코치에게 폭행당해 마음고생이 심했던 심석희도 모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요즘 계속 추웠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또 되게 재밌는 공연도 하면서 응원해 주셔가지고 많이 즐거웠어요. 선수들은 입촌식에 울려 퍼진 애국가를 시상대에서 다시 듣겠다며 각오를 새로 다졌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또 한 번 뭉클했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걸 한 번 더 느낍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입촌식으로 이곳 강릉은 흥분과 설렘 속에 지구촌 축제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이번 올림픽 성화는 기발하고 다양한 뭉송 방식으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낳았습니다. 석 달 넘게 전국을 돈 성화가 마침내 올림픽 개최지이자 알파인 스키가 열리는 강원도 정선에 입성했습니다. 정희동 기자입니다. 정선 병방산에 신명나는 농악가락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성화 봉송주자로 등장합니다. 강릉 출신인 김보성 씨는 산 정상에서 집와이어를 타고 시속 120km로 하강하는 이색 성화 봉송으로 올림픽 성공 개최와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하리! 대한민국 선수단 금메달 따으리! 정선은 올림픽 세계 개최 도시 중 하나로 가리왕산에 신설된 코스에서 활강과 슈퍼 대회전, 복합 등 알파인 스키 세 종목이 펼쳐집니다. 지난해 10월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올림픽 개최지에 입성한 것은 정선이 처음입니다. 정선이 저희 고향인데 여기서 올림픽 개최돼서 너무 영광이고 오늘 성화봉송까지 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 올림픽 성화는 내일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에 도착하고 개막일인 9일에는 평창 개폐회식장에서 화려하게 점화돼 전 세계인들에게 겨울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2018km를 돌고 있는 평창 올림픽 성화가 마침내 경기가 열리는 올림픽 개최지에 들어오면서 올림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SBS 정유돈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마지막 훈련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응원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평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38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SBS가 지난해 9월 당시 헬기 조종사들을 취재해서 전해드렸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특조위는 또 무장한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기 상태였다고도 말했는데 그 목표가 광주였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 등 신군부는 80년 5월 21일 자위권 발동 전에는 광주에 무장 헬기가 없었다며 헬기 사격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19일부터 이미 무장 헬기 석 대가 광주에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다며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을 인정했습니다.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 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SBS가 만난 조종사도 22일 이전부터 작전을 수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바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온 거지. 내가 그러니까 확실히 기억나요. 5월 18일 한참 전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한참 전에. 그럼 무장하고 갔죠. 특조위는 또 헬기 사격 지침을 공개하며 무장 폭도의 핵심점을 사격해 소탕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대북용 공대지 폭탄을 단 공군 전투기가 출격 대기 상태였던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투기의 출격 목표가 광주인지에 대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과정을 가짜와의 전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료가 사라지거나 왜곡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근거가 불명확한 내용이 오늘 발표에 포함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모았지만 진상규명엔 한계가 있었다며 가짜와의 전쟁이었다고 토로했습니다. 5.18과 관련한 중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마이크로필름으로 전환하면서 보존연한의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되어 여러 쟁점에서 문서보다는 진술에 의존했습니다. 해병대 33대대가 마산에서 광주 출동 준비를 한 사실을 새롭게 찾았다고 한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대대장과 관련 병사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33대대장 박모 예비역 장군은 특조위 조사를 받은 적 없다 했고 일부 예비역들은 광주행은 추정일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특조위는 해병대 출동 준비와 전투기 출격 대기를 합쳐 6해공 3군의 합동작전으로 규정하면서도 스스로 발표의 권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군 해병의 합동작전 참여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조사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확인된 사실조차 부인하는 일부 세력에게 자칫 논란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조위도 이런 한계를 언급하며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돼 성역 없는 조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렸다는 소식 어제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너간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건데 저희가 앞서 지난달 보도해드린 이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와 다스 관계자 사이의 대화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정황에 불과했던 대화 녹취가 이제 핵심 증거가 된 겁니다. 먼저 박현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 김동혁 씨가 다스 관계자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이야기를 나눈 건 지난 2016년입니다. 여기 도곡동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6년보다 몇 해 전에 이시영 씨가 이상은 씨에게 도곡동 땅 판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래가니까 이거야. 그 시영이가 이상은 씨 보고 내놓으셨으니 난 모른다. 분명히 안 되는 거야. 대화 속에 영감으로 표현되는 인물은 이 전 대통령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검찰과 이듬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만큼 한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원래 자기 소유인 땅 판 돈을 되찾으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대화에 등장하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측이 되찾은 땅 매각 대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의 대규모 수사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던 가족 간의 은밀한 내부 거래가 또 한 번 법의 판단을 받게 될 경우 이들의 대화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 청와대가 퇴임 후를 대비해서 내곡동에 사저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때 매입금 가운데 12억 원을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특검은 6억 원은 담보대출을 받은 거고 나머지 6억 원은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린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회장이 빌려줬다는 돈 6억 원의 출처는 정확히 어딘지 끝내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1억 원 정도를 다스 지분 인수에 사용했습니다. 3억 1천여만 원으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다스 지분을 인수했고 7억 9천여만 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결과 다스 지분이 전혀 없던 이상은 회장은 1995년엔 35% 정도의 다스 지분을 차지합니다. 이 회장은 나머지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00억 원가량은 증권사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이 회장은 이시영 씨에게 빌려준 6억 원은 이 펀드 수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에 사용된 겁니다. 검찰이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만큼 내곡동 사저 대금 6억 원의 출처도 결국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이 가능해집니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6억 원이 다른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돈의 흐름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자, 이 도곡동 땅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걸로 보고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경기도 가평 별장, 명의는 처남 김재정 씨로 돼 있었지만 이곳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언을 또 취재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주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가평군의 별장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이 별장을 찾아 테니스를 쳤다고 현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했습니다. 이 별장 바로 뒤편에 2009년 말 타운하우스 4동이 들어섰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시행사 관계자는 별장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에 들어서는 타운하우스를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와서 본 뒤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09년 1월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니까 콘트가 이렇게 자체가 딱 올라가 있거든. 그러니까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시행사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이 별장에 딸린 테니스장을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하고 뭐 피해도 주고 뭐 이러니까 민원 차원이다. 그런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 경호처 직원이 테니스장 울타리와 조명, 바닥 재질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테니스장 바닥을 인조한 대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산으로 바꿔달라 해서 또 우리산으로 다 바꿔주고.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 비용은 시공사였던 삼성중공업과 함께 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별장 4채는 이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회장이던 시절 현대건설과 계열사 임원들 그리고 김재정 씨 명의로 지어진 곳입니다. 별장 진짜 주인이 이전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재임 시절 민간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누린 것이 됩니다. 현 청와대 경호처는 별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퇴직한 상태인데 모른다고 답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대통령 측은 투명하게 일을 처리했을 것이라며 공사 요청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를 둘러싸고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SNS에 공개적으로 이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다른 피의자 사례까지 비교해가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어젯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건데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법원 문화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도 안 돼 500여 개의 공감과 김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조목조목 항소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될 만한 부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승계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유월을 선고받은 문영표 전 장관과 홍한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부회장에게 뇌물로 인정된 36억 원도 실형을 선고받은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의 경우와 비교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28억여 원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차 씨는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큰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원로 시인의 성폭력을 담은 시 괴물과 관련한 큰 파장이 있는 가운데 오늘 최영미 시인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겪었던 다른 성추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시에서 다룬 것보다 더한 성폭력을 휘둘러온 문단 권력자들이 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혜리 기자입니다. 최영미 시인은 1990년대에 겪었던 또 다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인이자 평론가이며 주요 문예지 편집에 영향력이 있던 남성 문인이 자신에게 한 행동을 밝혔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그 성희롱적인 언어를 쓰면서 옷을 좀 벗어보라고 했어요, 저보고. 네. 저는 그때 너무 놀래서 이게 진담일까 하고 너무 황당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약간 짜증 어린 목소리로 자네 옷 좀 벗어보게. 왜 안 벗어? 그 말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최 시인은 이런 일은 문단 내 권력 관계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약자는 신인 여자 작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문단에 권력진 남자들이 어떤 자리에 부를 때 안 가면 찍히는 거예요. 속이 찍혀요. 근데 되게 술자리에서 늘 불쾌한 일을 저는 당했어요. 주로 타겟은 사실은 저는 이미 그때 등단하고 책도 냈지만 저 같은 사람보다는 더 약한 여자 문인들, 즉 아직 시인이나 소설가로 등단하지 않고 원고만 투과한 상태, 가장 취약한 문인들이. 그들의 요구에 그들이 부를 때 안 나갈 수가 없죠. 잘 보여야 등단할 수 있으니까. 최 시인은 성폭력을 일삼은 문단 권력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판도라의 상자를 다 연 게 아니에요, 아직.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른데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해요. SBS 권애리입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아직 다 열린 게 아니라는 최영미 시인의 말처럼 문단 내 성폭력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경력과 유명세를 가진 소수에게 문단 내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우섭 기자입니다. 문단 내 성폭력은 잊혀질만 하면 터져나왔습니다. 배용지 시인은 2013년 고등학생 제자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시인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문단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뭐 식은 죽 먹기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게 우스갯소리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2015년 김요일 시인은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소설가 박범신도 재작년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시인협회장에 선출된 감태준 시인은 무죄 판결을 받은 11년 전 제자 성추행 전력이 거론되며 자격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경력과 인맥, 유명세를 가진 문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한두 사람의 이 권력이 말하자면 한 사람의 인생 자체로 좌지우지 할 수 있을 만큼 문단의 풍토도 바뀐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 수많은 그 여성, 그러니까 문인 지망생들이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생각했고, 최영미 씨가 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회의 기성세대로서 어른으로서 이런 목소리를 어쨌든 시작해 준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문단 전체를 매도할 일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지만 이번 파문을 계기로 등단 시스템을 포함해 문단이 보다 수평적 관계로 변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SBS 심우섭입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국방부에서 청와대로 파견 온 군인이 현지 인턴을 성희롱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피해 여성이 원치 않아 공개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던 부사관급 군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뉴욕 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 일원이었습니다. 사건은 대통령이 뉴욕을 떠나고 난 뒤 뒤풀이 성격의 회식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정을 돕기 위해 채용된 현지 인턴들도 함께 했는데 A씨가 한 여성 인턴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겁니다. 피해 여성이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요구했고 청와대는 A씨를 즉시 귀국시킨 뒤 조사를 거쳐 국방부로 돌려보내며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 언론의 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숨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청와대는 피해자가 공개를 원치 않았다며 사후 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춘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예전엔 물면허라 불릴 만큼 쉬웠던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요즘엔 불면허라고 부르고 있지요. 기준을 엄격하게 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걸로 실제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취지가 무색하게 한 운전면허 학원이 수강생들을 부정하게 합격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기동 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운전면허 전문학원. 교습과 면허시험을 병행하는 이곳에서 지난해 말 이상한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오전 9시부터 주행시험을 시작하는데 1시간 빨리 단 한 명만 따로 시험을 봐 합격했습니다. 8시인데 혼자 체크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체크 안 되는데 7시 58분에 이미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뒷좌석에 동승 의무가 있는 참관인은 이 학원 간부로 기록됐지만 확인 결과 그 시간엔 출근도 안 했습니다. 시험관하고 단독으로 시험 참관인은 후비로 이제 기재가 된 거죠. 황당한 시험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수강생 최모 씨는 도로주행 시험에서 배정받은 D코스로 가다 엉뚱한 C코스로 빠져돌았는데도 합격했습니다. 이런 부정합격자들은 대부분 기능시험을 통과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면허를 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 첫 단계인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하는 걸 막으려고 학원 간부들은 사전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내가 보낼게. 시험을 내가 치는. 소위 1년만 기 응시자엔 빨간 별을 표시해 시험관이 알아차리도록 했습니다. 이 학생은 뭐 만기다.
라고 이제 따로 이제 별표 빨간색으로 별표 표기가 되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저희 시험관에 시험 치기 전에 사실 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경찰은 학원 책임자들을 입건하고 턱걸이로 면허를 딴 모든 합격자를 전수조사한 뒤 학원의 영업 정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가 엉터리 공연 영상으로 경희대 석사 학위를 받았다는 어제 SBS 보도에 대해 당사자인 조건 씨는 제 날짜에 졸업 공연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소속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이 손쉽게 학위를 챙기는 사이 일반 대학원생들은 갑질 피해를 당해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조건 씨가 석사 논문 대신 제출한 졸업 공연 영상입니다. 조 씨 측은 이 영상이 원래 졸업 공연을 하기로 한 지난해 5월 6일에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의 소속사는 조 씨가 졸업 공연을 하지 않아 뒤늦게 영상을 급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졸업 공연을 안 했더라. 인지는 하고 있었다. 아티스트하고 학교가 작업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5월 6일 누구도 공연 장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말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조 씨와 현 소속사는 여전히 관련 의혹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연예인 티켓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해당 학과의 한 교수는 논문 심사를 앞둔 일반인 대학원생들에겐 술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년 단가 넘는 친구들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과 학교생활 하지 않으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해당 교수가 휴강도 반복했다고 불평합니다. 수업도 막 두세 번 하고 말고 이런 휴가 엄청 많고 굉장히 심해요. 수업을 거의 안 하시니까 외부 활동만 주로 하시는 편이고. 해당 교수는 유명 아이돌 가수 정용화 씨의 박사과정 부정입학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물입니다. 경희대는 SBS 보도 이후 조 씨에 대한 특혜와 해당 교수의 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희대가 이미지 제고를 명목으로 연예인에게 특혜를 남발하는 동안 묵묵히 노력하는 일반 학생들은 스승의 갑질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 타이완 북동부 지역에서 어젯밤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형 건물 4채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7명이 숨진 걸로 집계됐는데 아직 매몰된 사람들이 많아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건물이 완전히 기울어져 철근 지지대로 간신히 버팁니다. 11층 높이의 호텔은 지상 3층이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타이완 북동부 관광도시 화롄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나 대형 건물 4채가 붕괴됐습니다. 구조대원과 군인들은 입구가 막혀버린 건물에 매달려 주민들을 가까스로 구해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240여 명이 다쳤습니다. 80여 명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 아직 수십 명이 갇혀 있어 인명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도로는 곳곳이 갈라졌고 화롄시로 드나드는 고속도로와 다리도 폐쇄됐습니다. 기울어진 12층 건물에 살던 50대 여성 교민은 한때 고립되기도 했지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병원으로 갔다가 간단한 진찰을 받고 부상당한 게 없어서 30분 만에 그냥 자진 스스로 그냥 다 돌아가셨다고 하거든요. 화롄 지역을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13명도 임시보호소에서 머물다가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이번 타이완 지진은 진동이 무려 1분 26초 동안 길게 이어져 주민들이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점 진열대가 흔들리나 싶더니 물건이 와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동은 타이완 지진 기록상 가장 긴 86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먼저 탈출한 사람들은 전기가 끊긴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건물에 갇힌 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건물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크게 기울어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 지역엔 지난 사흘 동안 크고 작은 지진이 100여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타이완 기상당국은 앞으로도 길게는 한 달까지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보해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정밀 검증을 받게 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구청에 대거 몰려가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3구 구청들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정부의 정밀 검증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청의 반포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를 피해 지난 연말 재건축 신청을 마쳤는데 다시 정밀 검증을 한다는 소식에 집단 항의에 나선 겁니다. 혹시라도 신청이 반려되면 거액의 초과 이익 환수 부담금을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만점을 기다리는데 아직까지 답이 제대로 받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민의 편을 가장 든 사람이 누굴까요? 네, 자기 식구를 자기가 가장 책임진다. 서초구는 결국 한국감정원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라는 국토부의 지시와 달리 자체 검증으로만 관내 재건축 사업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청의 결정을 전해들은 송파구청도 결국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던 정밀 검증을 철회했습니다. 서초에서 검증을 안 받기로 발표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 또 저희 주민들도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밀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한 강남구와 함께 강남 3구 모두 정부 방침에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모두 야당 소속 단체장이란 점에서 예견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든가 아니면 철회가 될 경우에는 표가 이탈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인가 권한이 해당 구청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추가 대응이 주목됩니다. SBS 이강희입니다. 괴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초대형 재활용 로켓이 오늘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를 마쳤습니다. 머스크가 우주 이민까지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핵심은 놀라운 경제성이 있습니다.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민간 우주항공사 스페이스X가 만든 펠컨 헤비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높이 70m, 무게 1,420톤의 초대형 화물 운송 로켓으로 중형 로켓 추진체 3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보잉 747 여객기 18대에 맞먹는 추진력으로 지구궤도 밖까지는 63톤, 화성까지는 18톤의 짐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It's the biggest rocket in the world by far. It's like the first time something exciting has happened in rocket launch in a very long time.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한 번 쏘는 데 드는 돈이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0억 원. 다른 중형 로켓 발사 비용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비결은 추진체 재활용에 있습니다. 분리된 1단 추진체는 역추진 기술을 이용해 정해진 장소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10번 정도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확 줄였습니다. 많은 물자와 사람을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에 보내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 전기차 회사 테슬라도 소유하고 있는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 머스크는 화물칸에 자신이 타던 체리색 전기차를 실어보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는 2024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보다 앞서는 계획인데 이제 이 말이 괴짜 억만장자의 허풍으로만 들리진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내일도 아침 공기는 얼음장같이 차갑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추위가 한결 덜해지겠고요. 금요일인 모레는 평년 수준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평창의 날씨는 어떨까요? 개막식이 열리는 저녁 시간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고 토요일 새벽 한때는 눈이 조금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에는 다시 강력한 추위가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맑고 차가운 날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춘천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제주와 전남 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눈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다시 조금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수요일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